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2월 5일 아침, 경기도 화성시 작은 마을에 혼자 살던 60대 여성 박씨가 돌연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종 전날인 저녁에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것까진 확인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박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음 날인 2월 5일에는 아침에 지인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때 지인이 직접 집에 찾아가 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사실 박 씨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런 평소답지 않은 상황에 박 씨 아들이 서둘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전날 저녁 8시 20분쯤 버스에서 내린 박 씨가 곧장 집으로 걸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의 차를 타거나 택시를 잡은 경황도 전혀 없었죠. 경찰은 분명 박 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그녀의 집이다 라는 걸 확신했고 그곳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는 저녁밥을 지으려고 막 씻어둔 쌀도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는 이 동네에서 약 40년간 거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박 씨의 집 바로 옆 별채에 50대 남성 김 씨가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됐다면서 마지막으로 박 씨를 본 게 언제냐라고 김 씨에게 이것저것 묻던 차, 아니, 이 남자가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심지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집 별채에 대한 수색은 거부해버립니다. 경찰은 그럴수록 당연히 의심이 강해졌죠. 하지만 용의자가 아닌 이상 수색을 강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이 수상함을 뒤로 하고 별채에 대한 수색은 2월 9일로 미뤄지게 되는데 약속했던 당일 별안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죠. 이 별채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집이 막 불에 훨훨 타들어가는데 김 씨는 화재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히터를 켜두고 외출했는데 거기서 불이 난 모양이다 라면서 다소 태연한 모습을 보였죠. 이 김 씨가 박 씨네 집에 새들어 산 기간은 총 15년입니다. 꽤 긴 기간인데요. 자신이 15년 동안 살던 집이 한순간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도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때 경찰은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를 추정하고 수사에 탄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 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실종 전날이었던 2월 4일 오후 김 씨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는 박 씨보다 약 1시간 일찍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후에 박 씨가 교회에서 돌아왔고 그때부터 이 집 내부에 있던 건 두 사람뿐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10분 김 씨가 다시 그 트럭을 몰고 외출했는데 이때 트럭의 짐칸에 뭔가 커다란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30분 거리를 달리더니 지인의 공장에 내렸고 그리고 짐칸에 있던 그 묵직한 물건을 공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추후에 확인해보니 그 물건은 놀랍게도 육절기였죠. 육절기란 정육점에서 고기를 다질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12시 50분 김 씨가 공장에서 나와서 인근의 하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럭 짐칸에 웬 상자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하천으로 이동한 후 약 3시간 동안 그의 흔적은 어떠한 CCTV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3시간 후에 하천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트럭이 또 한 번 포착되는데 이때 짐칸에는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았죠.
그럼 3시간 동안 김 씨는 하천에서 뭘 했던 걸까요? 만약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상자에 있던 게 박 씨의 시신이고 김 씨가 하천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면, 게다가 사람을 토막낼 수 있는 육절기의 이 수상한 동선까지, 정말 모든 게 좀 딱딱 들어맞는 듯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이것만으로 범인을 확정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김 씨의 별채에서 화재 감식이 진행되는데 CCTV를 보니까 화재 당일날 김 씨가 집을 나간 지 불과 2분 만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는 마치 일부러 둔 것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곳곳에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을 낸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집에서 박씨 할머니를 죽이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남아있을 걸 우려해서 집을 홀라당 불태웠다는 게 성립될 텐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화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거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러던 중 생각해보니까 박 씨를 살해한 장소가 별채 내부였다면 그 많은 혈흔을 처리할 장소는 화장실 뿐이겠죠.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다 불에 탔지만 화장실 바닥을 뜯어냈고 그 결과 땅속에 있는 배수관 안에서 박 씨의 혈흔과 DNA가 검출됩니다. 모든 걸 불태웠겠지만 땅 밑에 있는 건 태울 수 없었던 거죠. 이후 경찰은 더 강한 확신 끝에 김 씨의 트럭 짐칸을 수색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박 씨의 혈흔을 찾아냅니다. 또 그 문제의 육절기를 옮겨간 지인의 공장에서도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되죠. 아니 그렇다면 김 씨가 범인인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사건 종결일까요? 사실 여전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김 씨가 체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순순히 살인을 자백할 리 없겠죠.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천으로 이동했던 그 의문의 3시간 동안 정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추정을 토대로 인력을 다 투입해서 뭔가 하천 근처에서 건지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신을 처리했을까요? 그 육절기가 토막냈을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김 씨가 이걸 트럭에 실어서 직접 공장에 들고 갔던 그 육절기 기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김 씨의 별채에 화재가 난 다음 날인 2월 10일 날 그가 공장으로 가서 사실 맡겨뒀던 육절기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걸 트럭에 싣고는 다음 날 새벽 서울로 향하게 되죠. 6시간이 지나서 그가 다시 화성으로 돌아왔을 때 육절기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씨는 화성과 서울 사이 어딘가에 이 육절기를 처리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김 씨가 이동한 이 동선의 모든 CCTV를 추적했고요. 그 결과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서 김 씨를 포착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경찰은 어쩌면 그가 이 산에다가 기계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고 직접 찾아가서 기계를 수색합니다. 너무도 다행히 이 육절기의 부품 일부였던 띠톱이 발견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띠톱이라는 건 고기를 자를 때 이 단면에 닿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검사 결과 예상대로 이 부품에서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이게 부품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죽였네 만에 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 도구인 육절기를 찾지 못하면 김 씨를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이 사건이 벌어진 화성 그리고 부품을 버린 의왕 그 중간에 있는 수원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고물상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하죠.
육절기라는 게 사실 거래가 자주 있는 기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할 텐데요. 의왕 쪽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 한 명이 수원에 있는 고물상을 방문했다가 기다렸다는 듯 이 육절기와 마주합니다. 보니까 기계 모양이 김씨 것과 아주 흡사했어요. 그래서 고물상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주 전에 누군가가 가게 앞에다 이걸 버려두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찾으러 올까 싶어서 주인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제서야 막 해체를 하려던 순간에 형사가 발견한 겁니다. 서둘러 육절기를 회수해서 감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 기계의 여기저기 100곳이 넘는 부분에서 박 씨의 혈흔, 근육, 뼈 조각, 피부 조각까지 검출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2015년 6월 8일 경찰은 김 씨를 박 씨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요. 과거 국내에 있는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는 경우 아무리 여러 증거가 있다 한들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경찰은 박 씨 시신을 찾는 것에 계속 주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도대체 왜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고 있던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동네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살해를 하고 이토록 잔인하게까지 시신을 훼손해야 했던 걸까요? 사건 발생 5개월 전입니다. 피해자 박 씨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이 안집과 별채에는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김 씨가 노골적으로 박 씨에게 구애하기 시작했죠. 수년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관계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박 씨가 이제 김 씨의 구애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어색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던 2015년 1월 박 씨 할머니가 토지 보상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된 김 씨가 돈 좀 빌려달라 라고 요구했다가 또 한 번 거절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김 씨가 서서히 증오심을 품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박 씨 할머니가 이제 좀 집에서 나가달라 라고 요구하자 박 씨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김 씨의 행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까 인체 해부도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었죠. 게다가 시신 해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1월 30일 자신이 직접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기록도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박 씨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방법을 미리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 시신은 이제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결국 시신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모두 불안했지만 정말 다행히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게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아주 사이다처럼 이유를 밝혔죠. 그런데요, 김 씨는 이 재판 내내 살인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 또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아니 범행이 이렇게 잔인한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비판했죠. 그리고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감옥 어딘가에 복역 중이겠죠. 안타깝게도 박 씨의 시신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답을 알고 있는 범인 김 씨. 하지만 그는 이와 관련해서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5년의 이웃관계를 하루에 깨버리고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할 육절기를 이용해서 시신을 처리해버린 잔혹한 범인. 하지만 여전히 반성도 안 하고 시신을 어디에 버렸는지조차 입을 다물고 있는 김씨.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악인들보다도 더 악마 같은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